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명대의 성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성리학은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널리 확산되고 보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때에는 몽골족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면서 한족의 왕조를 되살린 것이었기 때문에 한족의 전통 문화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성리학이 관학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서 집주가 교무실 갔다 왔니? 네. 그러면서 사서 집주가 과거 시험에 교재로 쓰였고 성리대전과 같은 이런 성리학을 집대성한 이런 어떤 서적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과거의 참고서로 널리 활용되기도 하였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명나라 사회를 지배했던 계층은 바로 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지방사회의 상촌 질서를 유지하고 또 주도하면서 성리학적인 유교적인 의례가 널리 확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명나라 말기로 가게 되면서 성리학의 세속화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반발로 심증리, 지행합일, 치양지 같은 것들을 주장을 하는 양명학이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내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맞나요? 네, 자 이번 시간에 성리학이 고려와 조선 그리고 일본에 전파되면서 어떤 영향들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고려에 성리학이 전해진 것은 고려 말 13세기 말이고요. 이 사람 이름 알아둡시다. 밑줄 칠게요. 안향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어디에서? 원으로부터 성리학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나라의 만권당이라고 하는 학문연구기관을 다녀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 가장 핫했던 유행하고 있었던 성리학을 배워서 고려에 소개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안향이 소개한 성리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고려말 공민왕의 반원 자주정책에서 성장했던 바로 새로운 사대부들, 신진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였습니다. 자, 왜 신진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받아들였느냐? 공부는 왜 하죠? 왜 배우나요? 배운다는 거, 공부한다는 거, 뭘 필요로 한다는 거요? 힘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이유도 앞으로 내가 잘 살아나가기 위한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좋은 삶을 만들어 나갈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신진 사대부들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고려 말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이고 공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밑줄 칠게요. 고려 말에 사서가 과거 시험 과목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사서 오경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성리학은 사서를 오경보다 중시한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지, 그지? 그래서 사서가 과거 시험 과목에 포함됐다라고 하는 것은 성리학이 점차 확산되어 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죠. 신진 사대부들의 경우에는 고려 말의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힘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에게 개혁의 대상, 타도의 대상은 누구였느냐? 그것은 바로 밑줄 칠게요.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기억 나시죠? 그죠? 원간섭기에 원나라의 힘을 등에 업고 권세를 누려왔던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자, 이들 권문세족을 비판을 하려면 그들을 깔려면 힘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성리학이었느냐? 이들 권문세족들의 경우에는요 고려 말 불교 사원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들 불교 사원 세력이 상당히 강력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권문세족들은 이들 불교 사원 세력을 지원해주는 한편 이 불교 사원 세력들의 경우에는 그러한 권문세족들을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뒷받침해줬던 그러한 어떤 세력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신진 사대부들이 권문세족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됐다? 불교를 비판할 수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그죠? 성리학이 등장하기 전에 기존의 유학의 경우에는 형이상학적인 측면에 비해서 불교나 도교에 비해서 한참 위축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 신진 사대부들이 불교랑 맞서 싸우려면은 불교와 수준이 엇비슷한 새로운 사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형이상학적인 측면을 강조했던 성리학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들 신진 사대부들에게 밑줄 칩시다. 성리학은 사상적 무기였다라는 것이에요. 성리학을 사상적 무기로 삼아서 권문세족과 불교 사원 세력의 횡포를 비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자, 결국 이후에 이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인해서 고려가 무너지고 이들과 손을 잡았던 신진 사대부들이 조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들 신진 사대부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던 사상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밑줄 칩시다. 성리학은 조선 건국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살짝 오버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곧 성리학이다 라고 해도 크게 달 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조선은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과 학문에 의해서 철저하게 설계되고 계획되고 만들어진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서울을 설계했던 정도전 같은 경우에도요, 서울의 모든 것들을 성리학적으로 설계를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대문 흥인지문이라든지 남대문 숭례문 전부 다 성리학적으로 의미를 갖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나라가 바로 조선이라는 나라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조선의 성리학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밑줄 칠게요. 성리학은 조선이라는 나라의 국가 통치 이념이자 국가 의례, 사회 의례의 논리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조선이라는 나라와 조선이라는 사회는 모든 것들이 성리학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식으로 굴러가게 되었다. 성리학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성리학에 의해서 운영되는 나라였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성리학적 생활 규범 이런 것들도 널리 확산되어 나갑니다. 성리학을 먼저 받아들였던 양반과 왕실을 중심으로 먼저 유교적인 혼례, 결혼식 예절이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후에 상례, 장례식 예절, 제례, 제사 예절 이런 것들이 사회 전체로 성리학적인 것으로 확산되고 정착되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의 생활 규범이 어떠했는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성리학에 의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밑에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그거 보기 전에 요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러한 의례들이, 규범들이 어떻게 왜 바뀌게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성리학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또한 조선의 권력을 잡은 집단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어떠한 학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느냐? 무엇보다도 위계 질서를 매우 강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네, 그러면서 국내적으로는 사대부와 농민, 국외적으로는 중화와 오랑캐, 그죠? 가족 내에서는 부모와 자식 같은 이런 어떤 위계 질서를 엄격하게 지킬 것을 매우 강조하는 학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남녀와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남자가 위고 여성이 아니다라는 이런 어떤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존 여비와 같은 이러한 사상들이 성리학에 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16세기로 가게 되면서 이른바 사림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성장을 하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질서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쯤에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등장을 하였으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 쭉 이야기를 할 건데요. 미리 그냥 간단하게 이 사림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리학적인 특성을 이야기해 본다면은 이들은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했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성리학에서 옳다라고 하는 거, 성리학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무조건 따라야 된다, 절대적으로 그것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이들 사림들이 조선의 질서를 주도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들 사림들에 의해서 조선에서는 성리학적인 의례가 정착되어 나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원래 결혼식, 제사, 장례식, 재산 상속 이런 어떤 생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바뀌지 않아요. 웬만해서 잘 안 바뀝니다. 예를 들자면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상당히 서구화되었죠. 그죠? 서양 유럽식 생활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죠. 그죠? 결혼식 때도 어때요? 남자는 턱시도 입고 여자는 웨딩드레스 입고 결혼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꼭 뭐 해요?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뭐 해요? 한복 입고
태백이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도 유교적인 혼례의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죠? 또 우리 좀 있으면 추석인데 추석 때 뭐 해요? 제사 지내는 거 보면 조선시대 때 제사 의식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종교가 있건 없건 간에. 그죠? 이렇게 원래 생활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들어오게 되면서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 정치 권력을 주도하게 되면서 이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 규범이 성리학적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자, 원래 어땠고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 밑에 선생님이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죠? 그래서 조선 전기까지 이 사림이 등장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기존의 생활 규범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제사는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졌었느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남과 여의 차별이 그렇게 크지 않은 나라였어요. 제사 같은 경우에는 남녀 공동으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남자, 여자, 아들, 딸, 형, 동생, 누나, 동생 할 것 없이 누구나 제사는 돌아가면서 지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모에 대한 제사는 누구나 돌아가면서 지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산 상속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재산을 왜 아들, 자식들한테 물려주느냐? 제사를 지낼 때에는 우리가 제사상 보면 어때요?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이 제사를 지내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 다시 말해서 제사를 상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사를 남녀 형제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니까 당연히 재산 상속도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남자, 여자, 형, 동생 할 것 없이 똑같이 나누어주는 균분 상속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겠죠. 그죠? 누구나 다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까 누구나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제사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남녀, 형제 구분 없이 균분 상속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혼인 풍습은 원래 어떠했느냐? 거기 보면은 남귀 여가혼이라고 써놨어요. 그죠? 자, 결혼하면 누가 누구 집으로 들어가는 거? 남자가 여자네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장성하게 되면 그제서야 독립하는 게 남귀 여가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국사 시간에 고구려 때 서옥제, 대릴사유제 이런 거 있다는 거 배웠잖아. 그지? 그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래 결혼 풍습이 고구려 때부터 그런 식으로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의 혼인 풍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어떤 생활 규범들이 조선 후기로 가게 되면서 이 성리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성리학은 무엇을 매우 강조했다? 위계 질서를 매우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사는 당연히 누가 지내야 돼? 자식들 가운데 위계 질서가 제일 높은, 그렇죠, 장자를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겠죠. 그죠? 장자를 중심으로 부모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제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죠. 그죠? 남존 여비의 사상이 반영이 되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제사에 동참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건 있죠. 여러분들 명절에 제사 지낼 때 제사 음식 누가 만드나요? 엄마, 할머니, 여자들이 다 만들잖아요. 그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조선시대 때 제사 음식은 전부 다 누가 만들었느냐? 다 남자들이 만들었어. 왜냐면은 남존 여비 사상에 따라 제사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위계 질서에 따라서 남자들만 지내야 되는 게 성리학적으로 옳거든요. 그래서 원래 조선시대 때에는 전부 다 남자들이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음식도 만들고. 지금까지도 뼈대 있는 양반 가문에서는 아직까지도 남자들이 이렇게 이제 나물 무치고 전 부치고 해가지고 제사 음식 만드는 곳들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나라의 제사 풍습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사를 크게 지낼 수 있는 집안은 상위 1%밖에 안 됐어. 아주 뼈대 있는 가문이나 이렇게 아주 화려한 상다리가 부러지는 제사상을 차리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이제 과거 양반이 아니었던 집안 사람들 중에서도 양반 코스프레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싶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반이 아닌 가문들에서도 우리 집안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구가 들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오늘날과 같이 상다리가 부러지는 이런 제사상을 차리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제 원래 없었던 뭐 이런 거 들어봤니? 어동, 육서, 홍동, 백서 뭐 이런 거 들어봤니?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막 퍼져 나가게 되고요. 제사상에 술잔 올릴 때
숫자를 향에다가 이렇게 3번 돌리고 올리고 그죠? 젓가락 딱딱딱 3번 치고 이렇게 올리고 하잖아 그지? 이것도 원래 허례허식이라고 해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원래 양반이 아니던 사람들이 양반인 척하기 위해서 멋있어 보이려고 요거 하고 이러고 하는 거 오늘날 그게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거든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현재의 제사 풍습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 하나 더 밑줄을 칠까요? 조선 후기 16세기 이후로 가게 되면서 어떤 제도가 일반화되느냐? 양자를 드리는 제도가 일반화됩니다. 자, 양자를 왜 데려올까요? 양자 왜 데려올까요? 제사는 누가 지내야 돼? 첫째 아들이 지내야 돼, 그지? 자, 그런데 집안 가운데 첫째 아들이 없는 집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첫째 아들이 일찍 죽었다거나, 그지? 아니면 여자가 먼저 태어났다거나 하는 식으로 장자가 없는 집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만 제사는 반드시 장자가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남의 집 아들을 양자로 데려와서 장자로 삼고 걔가 제사를 이어받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요런 제사의 풍습이 조선 후기 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산 상속의 경우에는 제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제사를 장자 중심으로 지내게 되니까 당연히 제산 상속도 누구를 중심으로? 장자를 중심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남성을 중심으로 제산의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겠죠. 그죠? 장자 중심, 남성 중심의 재산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결혼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간다? 이거 남존여비라고 하는 성리학적인 위계질서에 옳지 않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혼인 풍습이 도입되느냐? 친형례라고 하는 혼인 풍습이 도입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과 같이 여자가 남자 집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 이러한 결혼 풍습이 도입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여러분 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남기 여가운하고 친형례 가운데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여러분은 아직 결혼 안 한 나이니까 모를 수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조상님들이 성리학자들보다 훨씬 현명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침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대표적인 단골 갈등 소재가 뭐니? 고부? 갈등이에요. 그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입니다. 그죠?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자 새끼들의 경우에는 워낙 단순한 생물이라서 밥만 잘 먹여주고 방만 따로 하나 주면은 굳이 서로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 장인어른하고 사위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다 이런 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을 걸, 그지? 근데 선생님이 여자가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 남자 입장에서 여자를 봤을 때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한 그런 어떤 존재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자들 사이에서 좀 더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로 인한 갈등? 아니, 사회적인 인재란 문제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정말 나랑 잘 맞고 정말 이렇게 잘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남자들보다 훨씬 더 끈끈한 친구 관계를 맺지만 또 나랑 잘 안 맞는 사람하고 같은 공간에 있을 때 가장 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여성들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돌들만 봐도 그지? 남자 그룹에서 어떤 멤버하고 어떤 멤버 사이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싸웠다 뭐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을걸? 반대로 여자 걸그룹에서 어떤 멤버랑 어떤 멤버가 싸워가지고 누가 탈퇴하고 난리 났다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게 훨씬 더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데 좋은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리학적인 결혼 풍습이 자리 잡게 되면서 그런 어떤 고부 갈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어떤 뭐랄까 전통적인 그런 어떤 집안의 갈등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런 거 있죠.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하면 안 된다. 동성동본 불혼제 같은 이것도 좀 밑줄 칠까요? 동성동본 불혼제 같은 것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동성동본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게 그렇게 흔한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근친혼이라고 해서 같은 집안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간혹 있었어. 특히나 이제 귀족이나 왕실을 중심으로 자신의 혈연적인 순수성과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혼 같은 것들이 종종 이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성리학적으로 철저하게 금지되는 오랑캐의 풍습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성리학 국가가 되면서 동성동본끼리 결혼하는 거 엄격하게 금지되는 동성동본 불혼제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 응답하라 1984에서도 소재로 나왔었지, 그지? 누구였지? 그 고경표하고 성보라였나?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고용표 그 캐릭터가 성이 성씨여가지고 그지? 그래가지고 사랑을 하는데 결혼을 못하다가 94년에 우리나라의 동성동본 불혼제가 폐지가 되면서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그런 내용 나왔었죠, 그죠? 지금은 그래서 동성동본 불혼제가 폐지가 되어 위헌 판결이 나면서 지금 우리나라 법으로는 8촌 이내가 아니면 결혼은 가능합니다. 같은 집안, 같은 성씨라고 해도 8촌 이내가 아니면 결혼이 가능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개방적이에요. 일본에서는 사촌끼리도 결혼이 가능합니다. 형제만 아니면 결혼이 가능한 나라이기는 해요. 자, 뭐 이런 것들이 성리학이 도입이 되면서 변하게 된 우리나라의 생활 규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어떤 것들 바뀌게 되었는지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주자가 집에서 지켜야 될 예절이라고 해서 정리한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주자가래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성리학에서 주자는 거의 크리스트교에서 예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이 주자가 집에서는 이렇게 예절을 지키는 게 옳다라고 썼기 때문에 조선 사람들 당연히 그 책에 써 있는 대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밑줄칩시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3년상을 지내는 것, 또 집안에다가 조상님들을 모셔놓은 가묘, 또는 집안의 가문의 모든 조상님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만드는 문묘 같은 것들, 이 주자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묘, 문묘 설치, 부모 3년상 같은 것들이 조선시대 때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건축면에서도 이 성리학이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건물들 가운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큰 대문에 태극 무늬가 그려져 있는 건물들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가까운 예로는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권리사에 가면은 태극 무늬 그려져 있는 거 볼 수 있죠. 그죠? 이거 뭐냐면은요, 성리학에서는 모든 만물의 이치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은 음과 양의 조화에 따라 수, 금, 토, 화, 목, 음과 양의 조화에 따라서 이런 이제 5개의 원소, 오행이라 그러는데 오행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는 마이너스와 플러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양. 자, 그래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가 있고, 차가운 게 있으면 뜨거운 게 있고, 어둠이 있으면 빛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상 만물의 원리는 음과 양의 조화와 이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오행, 수금, 토, 화, 목, 물, 쇠, 그 다음에 흙, 불, 나무, 이런 어떤 원소들의 조화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음양의 조화를 상징하는 태극 무늬를 이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어떤 문묘나 사당 같은 곳에다가 그려 넣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우리나라 국기가 뭡니까? 국기가 뭐요? 태극기예요. 그죠? 사실 태극기 뭐냐면은요, 성리학에서 말하는 우주의 원리를 기호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국기가 성리학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선 말에 깨인 개화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머릿속에는 성리학이 절대적으로 신봉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아직까지도 무척이나 강한 성리학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그래서 오늘날의 국가 이념하고는 살짝 맞지 않는 국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성리학이라고 하는 사상을 바탕으로 그 사상을 기호로 설명했던 것을 굳이 우리나라의 국기로 삼아야 될까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미 국기가 됐고 우리나라 상징하는 걸로 정해져 있으니까 뭐 바꾸지는 않겠지만은 살짝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또 우리나라 화폐에 보면 5만원짜리는 심사임당, 만원짜리는 세종대왕이 있지만 5천원짜리에는 율곡 이 선생이 그려져 있고, 1000원짜리는 퇴계 이황 선생이 그려져 있죠. 그죠? 둘 다 뭐예요?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들이에요. 그죠? 보통 화폐에는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어떤 역사적인 인물들이 이렇게 넣어놓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대표적인 인물이 성리학자가 2명이나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리학에 강한 영향을 받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집을 지을 때에는 바로 이 태극, 음양의 원리에 따라 밑줄칩시다. 여성들이 거주하는 안채와 남성들이 거주하는 사랑채로 분리되어서 집을 짓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자, 그리고 조선 중엽으로 가게 되면서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둘러싼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자면 밑줄 칠게요. 사단 칠정 논쟁이나 인물성 동의 논쟁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요거 예전 교과서에 있었다가 빠졌다가 다시 등장을 했어요. 굳이 이렇게 어려운 거 왜 교과서에 넣어가지고 설명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 이해하기도 힘들게 만들지 모르겠네. 아마도 이 부분을 전공한 교수님이 요거 자기가 꼭 넣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해서 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살짝 해보는데, 아무튼 설명을 안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선생님이 쉽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조선 중엽이라고 하면 언제를 말하는 것이냐면은 16세기의 사림이 성장하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왜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둘러싸고 철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느냐?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모든 정치적인 결정을 성리학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으냐를 따져서 해야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 사림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심지어 중국에서도 고민하지 않았던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이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옳고 옳지 않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조선에서는 중국보다도 훨씬 더 심도 깊은 이 성리학의 개념을 둘러싼 철학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든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거기에 적혀있는, 잠깐만 여기 또 표시를 해야지. 여기까지 나오니?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나와? 대략 그럼 선 한 요 정도 보면 될까? 네. 자, 대표적인 예로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사단 칠정 논쟁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인의예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칠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희노애구 애오욕을 애오욕을 말해요. 자, 다시 말해서 사단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여 하는 행동이 사단인 거예요. 칠정은요,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예요?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죠?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떤 감정이나 행동들이 칠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단과 칠정이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는가에 대해서 벌였던 논쟁이 사단 칠정 논쟁이에요. 인간이 행동하는 이성적인 올바른 행동과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들은 사실 같은 데서 나오느냐 다른 데서 나오느냐라고 벌였던 논쟁이 사단 칠정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관련된 인물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라든지 이황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사단 칠정 논쟁과 관련되었던 인물들이에요. 둘 다 16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지만 나이는 차이가 좀 납니다. 누가 나이가 더 많나요? 네, 이황이 이보다 35살 정도 많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황이 조선시대 최고의 성리학자로 인정을 받고 최고의 권위자로서 인정받고 있었을 때, 이기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등장한 천재 신인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이이가 이황의 집에 찾아가서 이와 관련해서 진지한 토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토론을 마치고 돌아가는 이이를 보면서 이황이 야, 후배들이 무섭다더니 저런 놈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라는 이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렸다고도 해요. 혼잣말을 했는데 누가 들어서 그 기록에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자, 요게 사단 칠정 논쟁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인, 물, 성, 동의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인물성 동의 논쟁은 무엇이냐? 인간과 물, 동물의 성, 인간과 동물이 성, 본성이 동의, 같냐 다르냐를 가지고 벌였던 논쟁이 인물성 동의 논쟁이에요. 요거는 충청도 지역의 성리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지역의 성리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졌었던 논쟁이거든요. 자, 지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 도대체 이런 거 가지고 왜 논쟁을 벌였냐, 저딴 게 뭐가 중요하다고 논쟁을 벌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자, 하지만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곧 성리학이었어. 성리학적으로 옳으냐 옳지 않은가를 철저하게 따져야 됐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 굉장히 치열하고도 민감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인물성 동의 논쟁만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요, 이런 겁니다. 청나라, 오랑캐는 동물과도 같은 놈들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들의 본성이 인간과 같다
청나라라고 한다면은 청은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냐? 조선이라는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들은 인간과 돈성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다르다라고 본다면은 이들은 청나라의 경우에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교류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인물성 동일 논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당시 조선 후기 18세기에 있었던 것인데 조선 후기에 벌어졌던 상당히 민감한 사안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성리학의 기본 개념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요쪽을 주장했던 사람들 아래에서 어떤 제자들이 나왔을까? 인간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라고 주장을 했던 성리학자들 아래에서 어떤 제자들이 나왔을까? 이런 사람들 나오는 거죠. 청나라로부터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북학파 이런 사람들이 그 제자들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뭘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학자로도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합시다. 16세기 이후에 살인이 성장했다.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그리고 이들은 철저한 성리학적인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밑줄 칩시다. 서원과 향약을 전국적으로 보급을 했어요. 서원은 지배층에게, 향약은 피지배층에게 성리학을 전파하는 도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은 네, 백운동 서원이고 지금 이름이 뭘로 바뀌었지? 백운동 서원은 나중에 사액서원, 임금에게 돈을 받은 간판을 받은 서원으로 바뀌면서 소수서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한 번쯤 들어봤죠?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서원, 소수서원. 자, 그 다음 향약은 중종 때 처음 시행이 되고요. 선조 때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이 서원과 향약은 성리학적 질서가 조선 전체로 확산되고 또 유지되도록 하는데 기여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서원 같은 경우에는요, 서원을 중심으로 사대부들이 성리학을 공부하고 자신들의 성리학적인 입장과 정치적 입장을 결정을 하게 됨으로써 붕당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이 양반 사대부들의 힘이 서원을 통해서 강력해지다 보니까 흥선대원군 때 왕권 강화 차원에서 그 서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폐, 정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50분에 끝나죠? 네, 50분에 끝날 거예요. 자, 그 다음 일본의 성리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본에는 성리학이 언제 전파가 되었으며 일본 사회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었느냐 이런 이야기도 좀 이어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이 꽉 찼는데 좀 지워야겠네? 오랜만에 그동안 찍으면서 칠판이 꽉 찬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자, 일본의 성리학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본의 성리학이 전해진 것은 고려시대랑 비슷한 시대 때 성리학이 전파가 되었어요. 몇 줄 칩시다. 가마쿠라 막부 후기에 전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고려만 조선 초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성리학이 일본에서 전파가 되었어요. 자, 그런데 성리학은 일본에서 주로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연구가 되었느냐? 승려들 사이에서 주로 연구가 됐어요. 왜 성리학이 스님들한테서 연구가 되었을까? 일본은 누가 지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무사들이 지배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학문의 연구, 예술활동 이런 것들은 주로 승려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일본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무사가 지배하는 과거제도 없는 사회였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유교적인 어떤 이해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졌고 영향력도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이 고려와 비슷한 시기에 전파가 되었지만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 미친 영향도 그다지 크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한참 뒤에 가게 되면서 이 일본의 성리학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해준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누구냐면은 강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선의 성리학자이고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과거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했던 인물인데요. 임진왜란이 터지자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의병 활동을 하다가 일본군에게 사로잡혀서 일본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이 바로 강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확히는 믿으십시다. 정류재란 때 포로로 일본에 끌려온 사람이 바로 이 강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강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 믿으실게요. 후지와라 세이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이 후지와라 세이카는 원래 승려였어요. 그런데 성리학의 매력에 빠져서 승복을 벗고 성리학자로 변신한 사람이 바로 이 후지와라 세이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혼자서 독학으로 성리학을 공부했는데 도무지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이거 누구한테 좀 물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강항이라고 하는 조선의 과거 시험에 통과할 정도로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한 인물이 포로로 잡혀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항을 찾아갑니다. 후지와라 세이카가. 그리고 강항과 이렇게 학문적인 토론 같은 교류를 하면서 비로소 이 후지와라 세이카 때 오게 되면서 일본에서 최초로 성리학을 이해한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이후에는 성리학은 이 후지와라 세이카에 의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후지와라 세이카의 경우에는 사서오경 외훈이라고 하는 책을 남깁니다. 이것이 곧 밑줄 칠게요.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 주석본이에요. 사서오경이라고 하는 유교 경전을 성리학적으로 해석한 책이 바로 사서오경 외훈이고요. 이름은요, 사서오경을 외, 일본에서 훈, 가르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사서오경 외훈. 일본 최초의 사서오경 주석본 성리학 책이에요. 자, 그리고 하야시 라잔 같은 제자들을 기르게 되는데 이 밑줄 칩시다. 하야시 라잔에 의해서 성리학이 에도 막부의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뭔 소리냐면은요, 우리가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이 무로마치 막부가 나중에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 시대에 남아돌았던 무사를 없애고 또 그들에게 나누어줄 땅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임진왜란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서 조선에 나갔었던 무사들이 전부 다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일본에서 조선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몰래 힘을 키워오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히데요시를 따르던 무사들을 죽이고 일본의 새로운 막부를 세우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에도 막부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다 이거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막부를 세웠어요. 그래서 새로운 막부에는 새로운 제도와 새로운 의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당시 일본 최고의 학자로 존경을 받던 후지와라 세이카를 찾아가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막부를 세웠으니 새로운 막부에 맞는 제도와 의례를 만드는 데 도움을 달라 라고 이렇게 후지와라 세이카에게 요청을 하는데, 후지와라 세이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렇게 말해줘서 무척이나 고마운데 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늙어서 쇼군께 도움이 되지 않을 듯하니 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아끼는 수제자를 데려가서 그 역할을 맡기십시오 라면서 추천했던 인물이 바로 이 하야시 라잔이라는 인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하야시 라잔은 에도 막부에 가서 그 어떤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데 성리학적인 사상적 배경을 제공했던 인물인데요. 이 하야시 라잔이 무척이나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바로 상하 정분의 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하 정분의 이. 자, 지워지면 아까 여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리학은 무엇을 강조한다? 위계 질서를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상하 위아래의 분수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윗사람이 될 것이냐 아랫사람이 될 것이냐, 이 사람의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분수가 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분수는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다? 이. 태어날 때부터 분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우주의 원리이다 라고 본 게 바로 이 상하 정분의 이라고 하는 하야시 라잔의 사상인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주의 원리와 같으니까 그 상하에 정해져 있는 분수는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야시 라잔이 강조했던 상하 정분의 이는 에도 막부의 무사 중심의 엄격한 신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들이 되셨겠죠? 그죠? 네. 자, 다만 일본의 성리학은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성리학은 에도 막부에서도 관학이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배층은 믿으십시다. 누구였어요? 무사들이었고요. 이들은 과거제 같은 것이 아니라 세습을 통해서 무사라는 신분을 얻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얘네들이 성리학을 진지하게 공부할 이유 딱히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도 믿으십시다. 일본은 신토와 불교의 영향력이 강했어요. 고려 어때요? 고려도 물론 불교의 영향력이 강했어요. 하지만
신진 사대부들이 건문세족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 불교도 함께 몰아내 버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시내에서 교회 볼 수 있듯이 시내 곳곳에 절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선시대 넘어오게 되면서 그 절들이 싹 다 쫓겨서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불교는 이들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탄압되었고 영향력이 약화되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무사들이 여전히 신토나 불교를 믿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들어왔지만 이 둘의 영향력을 넘어서지는 못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일본은 전통 혼례, 전통 의례 이런 것들하고 이야기한다면은 유교적인 문화보다는 신토나 불교적인 영향이 훨씬 큽니다. 결혼식 같은 기쁜 일들은 신토식으로 많이 해요. 결혼식이나 아니면은 이게 명절 때 하는 거는 신토식으로 많이 하고 장례식이라든지 제사와 같은 이런 어떤 엄숙한 의례들은 불교식으로 많이 합니다. 일본은 그래서 그런 의례들이 우리 중국과는 한국과는 좀 다른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성리학이 일본 사회 전반에까지 뿌리 내리지는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전파가 되면서 어떤 영향들을 주게 되었는지 쭉 설명을 했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 성리학이 동아시아의 국가 질서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조선 중기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